6월 셋째 주 주간 뉴스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PI 인사이트의 전효준 기자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놓쳤을지도 모를 주요 기사 10개를 모아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주간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UPI의 6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미국 내에서 거주하던 중국 국적자 쉔구아 웬 42세가 북한으로 불법 무기 및 민간 장비를 밀반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6월 9일 밝혔습니다. 웬은 북한 정부 관리들의 지시에 따라 미국 내에서 총기와 탄약, 정찰용 기술 장비 등을 구매해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보내는 밀수 경로를 구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대가로 약 2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텍사스 휴스턴의 한 총기 관련 업체를 인수한 뒤 허위 수출 서류를 작성하고 무기와 장비를 컨테이너에 숨겨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을 통해 중국으로 선적했습니다. 이 중 최소 3개의 컨테이너가 2023년에 선적되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9mm 탄약 약 6만 발을 구매했으며 화학 위협 탐지기 및 소형 광대역 전파 탐지기 및 민감한 기술도 함께 획득해 북한으로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2013년 비자가 만료된 이후 불법 체류하며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중국 내 북한 대사관을 방문해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국제 비상경제권법 위반과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웬은 2024년 12월에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 중입니다. 법무부는 웬은 자신이 무기 및 민감 기술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시위를 대부분 평화적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일부 시위대의 연방 요원 공격과 차량 방화 등 폭력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보수 진영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 2,000명 이상 체포와 구금 대안 프로그램 ATD 참가자의 구금 등 전례 없는 대규모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자 인권 침해 논란과 전국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폭력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지만 대다수의 시위는 평화적인 시민들의 표현이었다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카렌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도심에서 있었던 방화 행위는 소수였으며 전체적으로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6월 7일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방 차량 공격, 돌, 폭죽, 콘크리트 투척, 차량 방화, 고속도로 점거 등의 폭력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X 계정에서 로스앤젤레스는 불에 타고 있으며 도시는 혼란에 빠져 있고 경찰들은 임무를 위해 매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카밀라 해리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맥신 워터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은 폭동과 반란을 평화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좌파들은 여러분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폭도들의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지지하며 혼란을 진압할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6월 9일 UPI는 700명의 해병대를 로스앤젤레스에 파견할 것이라는 헤그세스의 X 게시글을 보도하였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레드스테이트는 최근 로스앤젤레스 폭동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의 대표적 이민자 인권단체인 로스앤젤레스 인도적 이민권리연대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인도적 이민권리 연대는 2023년 회계연도에 3,400만 달러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시위, 조직 및 정치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방 자금이 이 법 집행 방해와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식물병원균을 밀수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윤징지안과 준이용 류를 기소했다고 6월 3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농업을 위협할 수 있는 곰팡이균, 붉은 곰팡이균을 미국 내 연구소로 몰래 반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학생 및 연구비자를 통해 병원균 반입 사실을 숨기고 농무부 허가 절차를 회피했습니다. 이 병원균은 곡물의 품질과 수확량을 감소시키며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해 인체 및 가축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리, 밀 재배지에서 방제 대상 병원균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AP는 이 곰팡이가 이미 미국 농업지대에 퍼져 있지만 외부 유입 균주의 경우 작물 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고 6월 5일 보도했습니다. 팍스뉴스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및 릭 스콧 상원의원의 발언을 이용 중국 공산당 CCP의 조용한 생물학적 침투라고 연구비자 제한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에포크 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CCP, 중국 공산당의 미국 기관 침투 전략의 일환이라며 스톱 CCP 비자 법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국적자에 대한 학생, 교환 방문, 직업 훈련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이터는 농업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해당 병원균은 무기화 수준은 아니며 과도한 공포는 경계해야 한다고 6월 7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피의자들이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6월 5일 전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이 사건은 적대 국가들이 미국의 식량 시스템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의 배후가 중국 정부와 직접적 연관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The Hills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연구, 교육, 교류 프로그램의 전면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데일리 시그널은 미국 전국 대도시 필라델피아, 덴버, 뉴욕, 시카고 등의 1월에서 5월까지의 살인율이 작년에 비해 올해는 2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백악관의 6월 3일자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범죄 통계와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제프 애셔는 이런 하락세가 가을까지 계속된다면 기록적인 한 해가 될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장 살인율이 높은 30개 도시를 기준으로 현재 알려진 통계 수치를 종합해서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살인율 추이를 비교해 본 결과 25개 도시에서 살인율이 감소하였고 5개 도시에서만 살인율 증가를 기록했다고 제프 애셔는 수치를 통해 밝혔습니다. AP는 살인율 하락은 팬데믹 이후 회복 및 지역 경찰의 전략적 전환 때문이라고 분석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CNN도 코로나 후 폭풍 이후 자연스러운 회복 흐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데일리 시그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사형제 부활 및 공공안전보호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3월 27일 위험한 범죄자들이 거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워싱턴 DC 경찰력을 강화하여 국가 수도의 안전을 개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4월 28일 주와 지방법 집행기관이 범죄자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미국 사회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히토리오 수출 및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런던 무역협상에서 원칙적인 프레임워크 합의에 도달했다고 CNN과 중국 관영 CGTN이 보도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의회 증언을 위해 협상장을 조기 이탈했으며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과 무역대표 자미슨 그리어가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 및 왕윈타오 상무부장과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지난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히토리우 수출을 위해 그린 채널 설치를 제안했고 미국은 이에 대응해 일부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NPR은 국제정책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분석을 이용해 양국 모두 전략산업을 지키려는 입장이 강해 본격적인 양보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2025년 6월에 발표한 연방철도청 FRA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이 2033년까지 베이커즈필드 머세드 구간 약 171.4마일, 276km를 완공할 수 없으며 프로젝트가 중대한 계약 위반 상태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이 재정 및 운영 계획 미비로 인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총 40억 달러의 연방자금 회수를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와 에포크타임즈가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법적 대응과 함께 캡앤트레이드 예산을 통한 자체 자금 확보로 프로젝트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예산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캡앤트레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된 수익을 기반으로 한 주정부의 기후 관련 재정을 말합니다. 2010년 330억 달러로 예상된 전체 프로젝트의 비용은 약 800마일 규모의 사업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애너하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머세드와 베이커즈필드를 잇는 171마일 구간을 위해 350에서 380억 달러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조달 가능한 자금이 약 280에서 290억 달러이므로 부족한 예상액은 70에서 90억 달러입니다. 연방철도청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이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차량, 신호 시스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거나 계약이 미체결된 상태이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철도청은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을 제시했으나 실질적인 진척이 없고 해당 구간은 대도시 간 이동 수요가 낮아 자체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열차는 내가 본 것 중 최악의 비용 초과이며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미국 노동부 발표 공식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일자리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5월 ADP 보고서에 의하면 3만 7천 명의 일자리가 증가된 반면 미국 노동부 발표에서 비농업 산업의 일자리는 13만 9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DP는 민간 급료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되는 반면 미국 노동부는 고용주 설문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월 6일 보도에서 실업률은 4.2%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시장은 더 나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했고 CNBC는 6월 4일 ADP의 수석 경제학자인 넬라 리처드슨을 인용하며 올해는 강력한 출발을 보였지만 고용은 기세를 잃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폭스 비즈니스는 5월에 예상을 뛰어넘는 13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는 3달 연속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증가를 의미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CNBC와 CNN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5월에 12만 5천에서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이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일 콜로라도 벌더에서 발생한 화염병 공격으로 1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먼은 반유대주의를 동기로 지난 1년 동안 계획한 테러를 장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이를 연방 증오 범죄로 규정하고 118건의 살인 미수 등으로 기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뉴스네이션은 6월 4일에 보도했습니다. 그는 1급 살인 미수 16건, 1급 폭행 8건, 그리고 방화장치 소지 18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콜로라도 지방검사대행 제이 비숍 그레웰은 기자회견에서 솔리먼이 연방법원에서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으며 UPI는 솔리먼이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날 테러는 유대인 공동체가 매주 평화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와중에 이루어졌고 피해자 중에는 홀로코스트 난민이었던 88세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가족에 관하여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솔리먼의 가족을 구금하였지만 6월 4일 수요일에 판사가 추방 일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와 비자 초과 체류 방지를 명분으로 12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와 7개국에 대한 제한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여행 금지령을 발표했으나 인권단체와 난민지원단체들은 이를 차별적이며 정치적 목적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6월 4일 AP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공식 성명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사와 검사가 불가능한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오늘 예멘, 소말리아, 하이티, 리비아 및 기타 여러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을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하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예멘 12개 국가에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각 나라의 비자 초과 체류 비율은 9.7%에서 70%에 이르고 송환 불응 조치를 취하거나 테러 관련 우려가 있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나라는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베네수엘라 7개국이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최고심은 6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정부 효율화 부서 DOG가 사회보장국 SSA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 소송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하급심의 정보 차단 조치는 해제됐고 DOG는 연방정부의 예산 감시를 명분으로 사회보장국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사생활 침해와 행정부 권한 남용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 효율화 부서는 사회보장부 개인정보 접근에 관한 소송이 시작되어 3월 20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1심의 판결로 인해서 데이터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제한 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4월 17일 위 명령은 예비 금지 명령으로 격상되었으며 4월 30일 제4순회 항소법원 2심에서 9-6 판결로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6월 6일 연방대법원 최고심에서 예비 금지 명령을 기각하여 정보 접근 허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소송은 4월에 시작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1심에서 정보공개법 적용 요구에 대한 판결로 허용을 결정하고 DC 순회 항소법원 2심도 이 명령의 유지를 5월에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최고심은 정부효율부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내부 문서 공개 강제는 삼권분립 위배라며 하급식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뉴스 업데이트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코멘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